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자, 오늘 이제 4주차 이제 입문 이론 마지막 종강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보물권 마지막 저당권부터 이제 보실 차례인데, 교재 보시면 102쪽이에요. 356조가 있습니다. 조문을 보시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라 경매 시에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 받는 권리예요. 그 내용을 좀만 더 보면, 자, 저당권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채무자 또는 제3자. 요 사람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할 때 무슨 권자, 무슨 권 설정자 나오면 무조건 누가 부동산의 소유자라 그랬어요? 설정자.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면 보통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게 보통이겠어요? 돈 빌린 채무자겠지. 근데 꼭 채무자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제3자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채무자는 아닌데 자기 부동산에 채무자를 위해 저당 잡혀준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물상 보증인이라고 불렀었죠. 보증을 섰는데 어디 위에 보증을 섰다 그랬어요? 물건 위에.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라고 써 있으면 OX. 틀렸죠. 채무자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제3자 물상 보증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문상으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설정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는 누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야?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않아야 된다고 써 있으니까 누가 점유해야 한다는 거야? 설정자가 반드시 저당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기로 약정하면 물권 법정주의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설정자가 점유하고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났던 특징이 있었잖아요.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중에 뭐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점유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 혼자 할게요. 반환 청구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랬지. 그죠? 또 우리가 점유취득시효 공부했잖아요. 그럼 점유취득시효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몇 년을 점유해야 돼? 20년. 그렇죠? 근데 얘는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저당권은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출제된 게 있었어요. 다음 중 취득시효 할 수 없는 권리는, 정답은 저당권이었어요. 얘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시효 취득이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법적 성질. 가장 기본적인 게 우선 변제 받는 거죠. 저당권이니까. 그리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 저당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보물권의 통일성.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죠. 4가지 있었죠. 부종성, 그리고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이 4가지를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꼭 기억하고 가시라고 했던 것 중에 뭐 있었냐면 경매가 실행되면 저당권은 존속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소멸해요. 언제나 소멸. 그래서 경매가 실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제일 빠른 저당권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예. 다 까먹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시라고 했던 거 뭐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했고,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뭐 C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D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 일부에 또 다른 지상권을 설정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E라는 애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했을 수도 있고, 이 다음에 F 맞죠? F가 저당권을 설정했을 수도 있고. 자, 그럼 이 F가 경매를 실행합니다. 어디부터 소멸한다고요? 경매가 실행되면 뭘 찾으시라 했어요? 제일 빠른 저당권. 얘가 저당권. 제일 빠른 저당권이 얘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랬죠. 그럼 얘가 기준하면 얘부터는 싹 다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소멸되는 거야. 그럼 요 지상권은 존속하겠죠? 그래서 용익적 권리가 경매시에 존속하려면 뭐보다 빨라야 된다? 말소 기준보다. 그래서 경매가 실행되면 저당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소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저당권은 사용하기 위한 권리예요. 돈 받는 게 목적이에요. 이건 사용 못하는 거고요.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경매 시에는 무조건 소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저당권의 성립 요건 나오는데요. 계약의 당사자예요. 계약은 당연히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계약을 할 텐데, 설정자는 일반적으로 누구예요? 설정자는 채무자겠지. 근데 채무자에 한정하는 건 아니고, 자, 설정자는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제3자, 즉 물상보증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의하실 점은 설정자는 제3자라도 되지만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여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에 한정한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는 제3자일 수 없다. 자, 이 얘기예요. 설정계약의 당사자, 갑이 돈 빌려준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예요. 그러면 지금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누가 저당권 설정자가 된 거예요? 바로 채무자가 설정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채무자가 부동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병이 자기 친구 채무자를 위해서 자기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다.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 거야? 물상보증인이지. 그러면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는 거야.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경우, 그래서 이 얘기예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당권자는 채권자여야 하고요. 제3자 명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어요. 예외는 나중에 볼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고요.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병이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있을 수 없지. 왜 있을 수 없냐면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병은 뭐가 없는 저당권을 가지는 거야. 채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데 병은 저당권만 있대. 그럼 얘는 뭐가 없는 거야? 채권이 없는 거지. 채권 없는 저당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부종성, 운명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3자명의 저당권은 부종성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정리하시면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당권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한다? 채권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외는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요.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은 당연히 등기해야죠. 등기. 계약 이외에 등기를 해야 한다. 자, 2번 보시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라는 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한 것이지 존속을 위한 요건이 아니에요. 따라서 저당권 등기가 적법하게가 아니라 불법 말소됐대. 그럼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할까요? 남아있을까? 남아있겠죠. 그럼 이제 무슨 등기하면 돼요? 불법 말소된 거니까. 말소? 회복 등기. 우리 공시법 시간에 등기법 들어갔나요? 처음엔 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좀 이제 한 바퀴 돌면 들어간 건 알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 또 한 바퀴 돌면 이제 서서히 내용도 기억나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의 종류 중에 뭐 기입 등기, 경정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말소됐으면 다시 등기부에 살리는 걸 뭐라 그래? 말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소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하나 확인하실 점은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에 뭐가 됐대요? 경매가 실행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불법 말소된 저당권이라 하더라도 회복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뭘 하면 된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하면 돼요. 근데 말소 회복 등기 하기 전에 이미 경매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불법 말소된 저당권을 나중에 회복시킬 수 있다 없다? 왜 없을 것 같아요? 저당권이 실행되면 어차피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불법 말소가 안 됐어도 어차피 소멸될 운명이기 때문에 이미 실행되어 버리면 이때는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객체. 뭐 반드시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것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어야 되고요. 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법률상 불능으로 봅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저당권의 워밍업이고, 시험에서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건 저당권의 효력이에요.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그리고 목적물의 범위를 볼 텐데, 피담보 채권,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라는 건 어떤 말이야? 담보되어지는 채권, 담보되어지는 채권. 피라는 건 당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왜 설정하겠어요? 자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그럼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어지는 채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담보되냐면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걸 이제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지연배상이라고 합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자, 몇 가지가 나왔어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실행비용을 담보해요. 자, 근데 단서조항 조심하시고, 그러나 이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무제한 담보되지 않고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하고 1년분까지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표로 나와 있죠. 원본,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줬으면 1억 원이 원본이죠. 그러면 원본이 있으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이자. 그리고 만약에 위약금에 약정을 했으면 위약금까지 담보됩니다. 근데 앞에 지금 파란 동그라미 3개, 원본, 이자, 위약금은 처음에 뭐라고 시작이 되죠? 등기된. 그러니까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되어야 하고요. 근데 요 이자, 일반 이자는 얼만큼 담보되냐면 무제한 담보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연배상이 나옵니다. 지연배상은 조심하실 점이 무제한이 아니라 좀 전에 우리 법조문에서 얼마까지만 담보한대요.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담보되는 게 저당권의 실행비용입니다. 실행비용 등기 없이 당연 담보가 된다. 자, 볼게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인데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돈을 안 갚는 거야. 그럼 이제 갑이 경매를 실행하겠죠? 그럼 여기서 보는 건 얘가 얼마를 배당받아 가느냐를 보는 거야. 그러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5개 있었어요? 원본, 그리고 이자, 그리고 위약금, 그리고 지연배상, 그리고 실행비용. 딱 5가지만 담보됩니다. 근데 이자는 얼만큼 담보된다 그랬죠? 무제한이고 지연배상은 1년분이에요. 그리고 앞에 3개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지연배상 1년분과 실행비용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 없이 당연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사례로 볼게요. 지금 돈을 이때 빌려줬어요. 원본. 그럼 이제 뭐가 담보되냐면 이자. 근데 이자가 얼만큼이냐면 무제한이야. 근데 여기서 무제한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냐면 변제기까지를 말하는 거야. 변제기까지 이자는 무제한 담보됩니다. 그럼 변제기를 넘으면 이제 일반 이자예요? 지연 이자예요? 그게 지연 배상인 거야. 근데 이 지연 이자는 무제한이 아니라 얼마까지만 담보해 준다고요? 1년분까지만 담보됩니다. 그럼 결국 담보되는 건 어디까지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른다? 피담보 채권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21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날짜를 한번 볼게요. 요거 11일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럼 21년 11월 15일 날 돈을 빌려줬고요. 변제기는 언제로 했대? 1년 후로 한 거야. 1년 후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24년 예를 들어 11월 15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돈을 못 받은 애가 경매를 실행한 거야. 그럼 얼마를 배당받느냐죠? 원금 얼마야? 1억. 그리고 이자 얼만큼? 1년분 이자. 그리고 돈을 안 갚았으니까 뭐가 나올까? 지연이자. 그럼 지연이자는 무제한이 아니라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담보된다라는 거야. 이번 시험에 이게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63번 문제로. 문제는 뭐였냐면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1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5%로 약정을 합니다. 이자 5%.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갚았대. 하나도 이자도 낸 적이 없대. 경매 시에 배당받을 돈은 얼마일까요? 연 5%잖아요. 이자가 연 5%. 그럼 1억이 원금이면 자, 지금 변제기가 1년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얼마 나와? 500만 원. 자, 그러면 지연이자는 2년치 1000만 원 다 받을까요? 500만 원만 받을까? 500 더하면 1억 1000. 정답이 1억 1000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조심하실 점은 우리가 이자가 무제한이라고 해서 뭐 영원히 받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무제한이라는 건 언제까지의 이자를 말한다. 변제기까지인 거야. 그럼 변제기까지 이자는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변제기를 넘어가면 지연이자는 다 주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만? 1년. 그러면 화끈하게 다 주지. 왜 1년치로 끊어버리느냐? 이건 채무자를 위해서겠어요?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요?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죠. 만약에 얘가 지연이자까지 무제한 받아갈 수 있다 그러면 뒤에 애들이 받아갈 돈이 줄어드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현재 2024년 11월 15일 날 이 을이요 로또 한 방 맞았어요. 돈이 생겼어. 돈을 이제 갚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얘가 돈을 갚을 때는 요 피담보 채권까지, 피담보 채권이라는 건 뭘 말해요? 지연배상 얼마까지? 1년분까지만 갚으면 될까요?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될까?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1년으로 끊는 이유는 채무자를 위해서요?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요? 다른 권리자. 그럼 채무자는 여기까지만 갚으면 돼? 전부 갚아야 돼? 채무자 나오면 채무자는 무조건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채무자는 전액 변제를 해야 한다. 요게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 담보되는 건 5개.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실행비용. 근데 앞에 3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해야 되고 뒤에 건 등기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번 시험에 요 사례 문제가 63번 문제가 대빵 길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자가 등기됐다는 표현이 없었어. 그래서 이의 신청해서 모두 정답 처리해달라 그랬더니 안 해주네. 그랬어요. 이 피담보 채권 범위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이제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목적물의 범위가 나와요. 목적물의 범위. 얘도 뭐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58조만 보세요. 59조는 나중에 보시고 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면 부합물 종물에 미치고요.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 조문 읽어보니까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이 358조는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는데. 그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라는 게 몇 번 출제가 됐었고. 자, 그러면 이 얘기예요. 뭐 이번엔 목적물의 범위인데 갑이 을의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요 저당권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상황을 달리 보면 이 경매에 참가한 경락인이 어디까지 낙찰받아 가느냐라는 걸 묻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이 사람이 경락대금 쓸 때 제대로 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럼 이 토지의 저당권은 나무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경락받으려면 나무 가격도 고려해서 입찰 가격 써내야 될 거 아니야. 이 나무가 대빵 비싼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그거 생각해서 낙찰대금을 적어내는데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수목은 토지에 뭐가 된다 그랬죠? 부합된다 그랬지. 그럼 부합물 종물에는 자, 저당권이 미치는데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부합물 종물에 미칩니다. 하나 조심하실 점, 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부합된 것에만 미칠까요? 설정 후에 부합된 것도 미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에 나무가 심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미칠까요? 그래도 미쳐야 될까? 그래도 미치는 거야. 왜? 부합되었다면 이걸 한 덩어리로 다룰 테니까.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 종물에는 미칩니다. 근데 이게 강행 규정이래요? 임의 규정이래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배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하면 대항할 수 없죠. 만약에
요거를 배제하기로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미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출제가 됐어요. 배제 특약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OX. 틀려. 등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등기해야 된다. 자, 우리 판례는, 우리 민법은 주물에 저당권 설정되면 종물에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근데 이와 같은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우리 판례는 주된 권리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인 토지 위의 건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제 정규과정 들어가면 물권법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봐요.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대. 그러면 이 얘기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남의 땅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가 설정됐어야 될까? 그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인데 을이 여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만약에 지상권이나 또는 토지 임차권을 설정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면 건물 어떻게 돼야 돼요? 철거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표현상으로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이란 말이 써 있으면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건물에. 그럼 누가 지금 저당 잡힌 거야? 건물주가 을이니까. 근데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경락인은 건물만 취득하게 될까요? 요 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게 될까요? 만약에 건물만 취득하고 토지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건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건데 이 저당권은 건물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에도 미치는 거야. 그러면 이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뿐만 아니라 모두 취득한다. 지상권도. 등기해야 취득한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 경매니까. 등기 없이. 우리 지난주에 법률 행위로 인한 변동은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 187조는 등기하지 않는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경매 나오면 무조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는 주물, 종물, 관계, 부합물에 다 미치고요. 전후 불문한다. 강행 규정 아니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게 유추 적용되어서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그래서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이란 말 나와 있으면 이 건물에 뭐가 설정되면 건물에 설정된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미친다? 토지용권. 이게 저당권, 전세권에도 똑같이 나와요. 을이 요거 설정하고 건물을 지었거든요. 근데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대. 그럼 이건 뭐라 그랬어요? 타인 토지 위에 건물에 뭐가 설정됐다? 전세권. 그럼 이 전세권은 건물에만 미칠까요? 토지용권에도 미쳐야 돼. 그래야지 건물 쓸 거 아니에요. 당연히 미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목적물의 범위. 볼게요. A번에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칩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유추 적용되어서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뭐 토지 임차권 이런 것에도 미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괄경매가 나오는데 일괄경매는 우리가 정규과정 가서 볼 거고요. 저당권은 뭐 다 보셨고 마지막에 처분 잠깐 볼게요. 106쪽입니다.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 양도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 첫 시간에 그 얘기했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 5개 중에서 본권을 분리 양도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지상권밖에 없어요. 지역권은 뭐랑 부종성이 있다 그랬죠? 요역지랑. 요역지 없는 지역권은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역지랑 분리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전세권도 담보적 기능을 하잖아요. 그럼 담보적 기능을 한다는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 그러면 전세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유치권과 저당권, 담보물권이니까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해버리면 그 분리 양수받은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채권이 없는 거지.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문 한번 볼게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수요 완성이나 기타 사유로 소멸했어요. 그러니까 채권이 어떤 이유로 소멸해버리면 저당권만 남아요. 저당권도 같이 소멸해요. 당연히 소멸하지. 이런 성질 우리 뭐라고 불렀죠? 운명을 한 묘. 법조문 제목이 부종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 계약의 종류가 나오는데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이렇게 돼. 전형계약 이 전자가 뭐냐면 법전할 때 법전이에요. 전자. 그럼 전형계약은 어디에 있는 계약이에요? 법전에 있는 형태의 계약이고, 근데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꼭 법전에 있는 계약만 할 수 있다,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다. 새로운 계약. 그럼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뭐예요? 비전형계약. 법전에 없는 계약이죠. 그럼 우리 민법은 몇 가지 계약을 정하고 있냐면 15가지. 그럼 이 15가지는 법전에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전형계약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법전에 있으니까 전부 다 이름이 있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 이름 있는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임대차, 교환, 소비대차 등등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몇 개다? 3개. 15개 중에 3개요? 뭐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 3가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자,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이 정하고 있지 않지만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합의로 만들어지면 비전형 계약, 무명 계약, 이름 없는 계약이죠. 이게 얼마 전까지 우리 민법이 정하는 전형 계약이 14가지였어요. 14가지. 근데 제가 그때 수업할 때 이 14가지 이외에 비전형 계약의 예를 뭘 들었었냐면, 민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여행 계약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 여행 계약도 당사자 합의하에 하지만 법조문에는 없으니까 비전형 계약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행 계약이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이걸 관리할 필요성이 생겨서 민법을 개정해서 여행 계약을 민법전에 끌어왔어요. 그럼 얘는 이제 비전형 계약의 전형 계약이야. 이제 전형 계약이 되면서 15개가 된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리스 계약 하잖아요. 리스 계약은 민법전에 없어요. 그럼 이건 전형 계약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쌍무, 편무가 나옵니다. 쌍무는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무를 가지는, 대가적 채무를 가지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다라고 하고요. 편무계약은 한쪽만 갖는 거야. 편무계약이란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부담해도 대가적 의미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으면 쌍무, 없으면 편무 이렇게 되는 거야.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여기까지만 보세요. 조합 하에는 시험하고는 전혀 관련 없으니까. 그럼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도급계약은 서로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대가성이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걸 쌍무계약이라 하고요.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소비대차 계약, 위임, 임치 계약이 나오는데, 소비대차는 우리 앞에서 봤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빌려서 쓰는 거지. 빌려서 쓰고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하는 게 소비대차야. 그러니까 제일 많이 빌리는 게 돈이죠. 그걸 금전 소비대차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소비대차는 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이자가 있으면 대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러면 무슨 계약? 쌍무가 되는 거야. 근데 이자 없이 대가적 관계 없이 그냥 빌려줄 수도 있죠. 그러면 쌍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편무가 되는 거고, 위임계약도 마찬가지. 위임계약이라는 게 뭐야? 사건의 처리를 맡기는 계약을 위임계약이라고 해요. 우리 변호사에게 사건을 뭐 한다 그래요? 위임. 그럼 그 위임은 반드시 돈 받아야 돼요? 그냥 해줄 수도 있어요. 그냥 해줄 수 있지. 만약에 대가를 받기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쌍무. 공짜로 해주면 편무가 되고, 임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임치는 보관계약이라 그랬죠. 그럼 공짜로 보관해주면 쌍무다, 편무다? 편무고, 대가를 받으면 쌍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고. 얘가 이제 대가가 있으면 쌍무가 되고요. 그럼 대표적인 편무계약은 증여, 공짜로 주는 거죠. 사용대차, 현상광고 이런 것들이 편무계약이고, 소비대차, 위임, 임치가 무상이면 편무가 됩니다. 그러면 쌍무와 편무를 왜 구별하느냐?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채무가 있는 거야. 대가적 채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대가를 이행할 때는 어떻게 이행하는 게 공평하겠어요? 동시에. 그리고 대가에 대한 위험 부담을 논의하게 됩니다. 대가가 없으면 대가의 위험 부담은 논의조차 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쌍무계약에는 뭐가 적용된다? 동시행이랑 위험 부담이 적용돼요. 자, 그 다음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 나옵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해서 대가적 출연이 있었다면 유상이고요. 없으면 무상입니다.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이런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고요. 현상광고도 유상계약이 돼요. 그 다음에 무상계약은 뭐 반대죠. 대가적 출연이 없는 거고, 그러면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은 어디 있냐면,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애가 매매죠. 매매. 그럼 매매에 관한 규정이 유상계약에는 준용돼요. 그럼 매매계약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계약금이랑 담보책임, 특히 담보책임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요번 과정에선 공부 안 할 텐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완전한 권리, 완전한 물건을 이전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자 있는 걸 팔았어요. 그때 지는 책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담보 책임이요. 근데 꼭 매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임대차를 합니다. 임대차는 공짜예요? 유상이에요? 차임 내야 되잖아. 근데 제가 임차를 했는데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 임대인은 담보 책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됩니다. 교환 계약을 했어요. 제 건물이랑 친구 건물을 맞바꿨는데 하자가 있는 걸 받았어요. 담보 책임 져야 되는 거야. 근데 친구가 저 어렵게 산다고요? 아파트를 그냥 하나 줬어요. 근데 아파트를 증여받고 봤더니 주려면 좋은 거 주지. 수도관도 좀 고장나 있고 보일러도 고장나 있어요. 그럼 저는 쟤한테 야, 너 뭐 이딴 걸 주니? 이러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왜 없어요? 무상이니까. 그러니까 유상의 경우에만 나오는 거야. 자,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 있어요. 낙성계약은 뭘로 성립하냐면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근데 요물계약은 청약과 승낙 이외 요물 뭐예요? 요구한다. 뭐를? 물건의 인도나 지정행위의 완료 등을 별도로 요구하는 게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은 딱 4가지가 나올 텐데, 현상광고, 전형계약 중에서는 현상광고만 있고요.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보증금 계약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이거 공부할 텐데 계약금 계약 공부할 거야. 계약금 계약은 합의만 하면 될까요? 계약금을 줘야 될까요? 줘야 돼요.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요물계약이라 하고,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이 있어요. 계속적 계약이라는 건 계약이 체결되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채권 채무 관계가 지속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임대차, 고용. 임대차나 고용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이 되죠.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 증여계약은 지속되어 한 번에 끝나는 거야. 한 번에 끝나는 그런 것들을 일회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계약의 종류를 쭉 봤는데
가끔 이제 여기 가끔 이 지문에 헷갈리니까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고요.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건 아니다라는 건데, 자, 잠깐 좀 보면 일단 대칭되는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상계약과 대칭되는 개념은 뭐야? 무상이지. 유상, 무상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 유상계약에는 뭐가 적용된다고 했어요? 대가적 출연이 있는데 이상한 거 주면 안 되잖아. 담보책임.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 계약금 규정이나 담보책임의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과 대칭되는 개념은 뭐야? 편무죠? 그러면 쌍무는 대가적 채무가 있는 거죠? 그럼 대가적인 걸 이행할 땐 어떻게 이행한다? 동시에. 그 쌍무계약에는 동시행에 관한 규정과 뭐가 적용된다? 대가를 누가 위험 부담할 거냐라는 게 적용돼요. 이건 좀 이따가 자세히 볼 거고, 위험 부담은. 자, 그 다음에 낙성계약과 대칭되는 개념은 뭐야? 낙성은 뭐만 있으면 성립한다?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말고 뭔가 더 해줘야 되는 거. 그게 뭐야?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4개, 현대, 계보 4개 있어요. 현대, 계보. 현은 뭐다? 현상광고. 대는 대물변제. 그러니까 대물변제는 뭐야? 대신 뭘로 갚는 거야? 물건으로. 그럼 제가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내가 돈이 없어. 내가 10만 원 빌린 거 내 시계로 대신 갚으면 안 될까? 친구가 응, 그래 라고 했어요. 대물변제 계약이 성립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야. 이건 대물변제 예약을 한 거고요. 대물변제가 성립하려면 시계를 줘야 합니다.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계약금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뭘 줘야 된다고요? 계약금. 보증금 계약도 뭘 줘야 돼? 보증금. 그래서 요물계약은 딱 이거 이외에, 물론 이제 보증금 계약은 학설 대립이 있긴 해요. 근데 요 4가지 빼고는 다 무슨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낙성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일회적 계약이 있어요. 그럼 계속적 계약은 아까 뭐 있었죠? 대표적으로? 임대차나 고용. 나머지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건 일시적 계약인데, 근데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용어가 좀 달라지긴 해요. 이 임대차나 고용, 임대차를 끝내는 걸 해제한다고 할까요? 해지한다고 할까요? 임대차는 해지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해지라는 거, 요 그칠 지자예요. 여기서 중단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옛날 거부터 싹 다 소급적으로 소멸시킬까요?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거야. 이건 장래를 향해서. 근데 매매 교환은 해제, 소재시키는 거야. 완전히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점은 해지는 소급표가 없어요. 근데 해제는 소재시키, 완전히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게 해제다라는 거죠. 해지와 해제 좀 구별하시고요. 그러면 유상계약과 쌍무계약 중에 어느 게 더 커 보여요? 유상계약이 더 커요. 유상계약 안에 모든 쌍무계약과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가 바로 현상광고입니다.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지. 쌍무계약은 모두 뭐라고요? 쌍무계약은 모두 어디 안에 들어가요? 유상계약에. 생유. 생유는 되는 거예요? 생유. 근데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이다라고 하면 틀려요.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건 아니야. 뭐 때문에 그러냐? 얘 때문에 대표적으로.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가 아니라 뭐다? 편무예요. 편무.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유상계약 안에는 모든 쌍무계약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또 모두 들어간다? 현상광고.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OX?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시험 지문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시험 지문에 유상계약 머리통 이만한 애 그리고 쌍무계약 그 안에 이거 하면 안 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그냥 생유 된다 넘어가는 거야. 유쌍은 돼 안 돼? 유쌍은 안 되고 생유만 되는 거였죠.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 쌍무랑 유상은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냐면 이 쌍무계약은 계약이 성립된 후에
서로 대가적 채무가 있느냐를 보는 거야. 근데 유상계약은 계약 성립의 전 과정을 통해서 대가적 출연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현상광고 한번 볼게요. 현상광고는 시험범위 아닙니다. 시험범위는 아닌데 그래도 어떤 건 아세요? 현상광고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경찰서에 인상파 아저씨 하나 이렇게 있고 잡아주시면 100만 원 드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야? 현상광고였죠? 그럼 제가 이거 보고 전화 걸어서 제가 잡아드립니다 라고 하면 100만 원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뭘 해야 100만 원 주겠어요? 잡아주거나 결정적 제보를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애가 이 벽에다가 벽보를 붙였어요. 갑이라는 애가 벽보를 뭐라고 붙였냐면 집 나간 우리 집 누렁이를 찾아요. 누렁이 사진 붙어 있고요. 특징 뭐 누래요 이런 거 써 있고 전화번호 적혀 있고요. 찾아주시면 100만 원 드림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현상광고 계약에 뭘 한 거야? 청약을 한 거지. 얘가 청약을 한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찾아줄 의무가 없지. 이건 뭐 대가적 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을이라는 애가 이거 보고요. 전화를 바로 걸어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는 없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렁이 데리고 와야지. 그러면 물건의 인도나 지정행위의 완료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라고요? 요물계약이에요. 현상광고가 대표적인 요물계약이야. 그럼 얘가 이제 누렁이를 데려왔어요. 그럼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성립이 됐죠. 그러면 성립된 이후를 볼게요. 이제 성립됐습니다.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되죠? 100만 원 줘야지. 100만 원. 을은 갑에게 해줄 거 있다 없다? 없죠. 성립될 때 이미 얘는 뭐 한 거야? 델타 줬잖아요. 그러면 성립 이후에는 서로 대가적 채무가 있어요? 일방만 채무가 있어요? 일방만. 이게 편무계약이에요. 근데 계약 성립의 전 과정을 보면 얘는 이유 없이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을이 반대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이야. 얘가 반대적 출연을 했으니까 주는 거지. 그럼 성립의 전 과정을 보면 서로 대가적 출연을 했기 때문에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야. 근데 성립된 이유만 봤더니 일방만 채무가 있더라. 그럼 쌍무가 아니라 뭐야? 편무계약이죠. 그래서 보통 쌍무와 유상은 일치하는 게 다 그렇지만 아닌 게 있더라. 뭐 때문에?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면서 무슨 계약이야? 유상계약. 그러니까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OX. 틀리는 거야.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 틀려요? 유쌍은 안 된다고. 생유만 된다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제가 지문으로 탁 던지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해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한번 이런 거구나라는 게 정리되셨으면 생유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다 보셨습니다. 올해 기출문제 잠깐 볼까요?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1번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OX. 요물계약과 대칭되는 개념이 뭐죠? 요물계약은 청약과 승낙 이외에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 필요 없는 계약을 낙성계약이죠. 요물계약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낙성계약. 그러니까 지금 별 얘기 다 나오잖아. 지금 요물계약이 아니라니까 쌍무계약이 나오고 막 유상계약이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대칭 개념을 잘 보시라고 한 거야. 쌍무와 대칭되는 건 뭐다? 편무, 유상은 무상, 낙성은 요물.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야. 자,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우리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계약이야. 공사계약은 편무계약이다. OX. 틀렸죠? 대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뭐야? 쌍무가 되는 거지.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교환은 무상이 아니라 대가적 출연이 있으니까 유상인 거죠. 증여계약은 요식계약이다. 요식계약이라는 건 안 봤잖아요. 요식은 뭐야? 방식을 요구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요식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 전부 다 방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식계약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불요식계약이다라고 해야겠죠.
임대차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OX. 그렇죠. 임대차 계약은 유상 쌍무 계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번에 출제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계약이 성립되는 건 의사표시 두 개가 필요합니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돼야 돼요. 자, 계약의 성립입니다. 계약이 성립되려면 합치가 돼야 되는데 이때 합치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를 다 얘기해야 됩니다. 객관적 합치라는 건 뭘 말하냐면 내용의 합치예요. 갑이 을한테 야, 너 우리 집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청약했더니 을이 응 9천에 살게 이럽니다. 합치가 된 거 안 된 거야? 내용의 합치가 안 된 거지. 그럼 계약은 성립할 수 없는 거고요. 주관적 합치라는 건 상대방도 합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합니다. 근데 을 옆에 있던 병이 승낙을 해요. 갑병 간의 계약이 성립된다 안 된다? 상황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옆에 있던 병이 내가 할게 라고 승낙하면 갑병 간의 계약이 성립돼야 안 돼? 안 되겠지. 당사자도 상대방도 합치. 예를 들어서 그 혼인도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가족법상 계약인 거야. 그럼 갑이 을한테 저랑 혼인해 주세요 라고 혼인에 청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머문머문 망설이니까 옆에 있던 병이 제가 할게요 이럽니다. 그럼 갑병 간의 혼인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없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도 합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합치가 안 되면 계약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합치가 안 되면 성립될 수 없는 거야? 그럼 성립되지 않으면 어떤 말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무효나 취소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합니다. 그럼 청약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승낙이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이게 이제 낙성 계약인 거죠.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한다. 중요하고요. 왜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되냐면 얘가 청약했을 때 을이 승낙을 하면 갑이 또 다른 의사표시해야 계약이 성립되어 을의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거야. 승낙만으로. 그러려면 갑의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청약은 반드시 한 사람, 특정인에게 해야 될까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을까요? 상관없죠. 그죠?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문 광고를 낼 수도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 건물을 내가 얼마에 팔고자 하오니 원하시는 분은 어디 가세요? 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비교되어 출제되는 건 승낙이에요. 승낙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을까요? 청약자에게 해야 될까? 반드시.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없고요.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청약자에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랑 비교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에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뭐만 된다고요? 청약만. 만약에 얘가 청약을 했는데 그게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이지 않으면 그건 청약이 아닙니다. 그건 뭐라고 하냐면 청약의 유인이라고 불러요. 청약의 유인. 청약과 유인은 구별하는 중, 유인은 뭐야? 청약을 하도록 유인, 꼬드기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되고 유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꼬드길 때는 두루뭉술하게 꼬드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밖에 음료 자판기가 있어요? 밖에 음료 자판기가 있으면 그건 청약일까요? 유인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판기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가서 보시면 얼마 주면 커피 주자고 딱 써 있잖아요. 구체적이고 확정적입니다. 가동 중인 자판기는 유인이 아니라 청약이에요. 그럼 이 자판기는 특정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자판기, 정찰제 매장 이런 것들은 청약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자판기 보기가 어려워요. 예전에는 학원들에 다 자판기 있죠. 여기도 우리 학원도 자판기 없죠? 있어요? 네, 뭐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문득 요즘 왜 자판기가 안 보일까? 자, 그 다음에 청약의 유인. 또 대표적으로 유인은 뭐냐면 광고예요. 광고.
분양광고, 구인광고 또는 뭐 견적서를 제시한다. 이런 것들은 청약을 하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유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유인을 받았어요. 유인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어. 원하면 저는 뭘 해야 돼요? 청약을 할까 승낙을 할까? 만 제가 승낙을 한다면 그건 유인이 아니라 뭐인 거야? 청약인 거지. 그럼 제가 뭘 해야 돼요? 청약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구인 광고가 떴어요. 좋은 회사인데 월급 엄청 많이 준대. 청약의 유인이야. 유인이지. 그러면 유인을 받은 제가 그게 만약에 청약이라면 바로 회사에 전화 걸어서 저 내일부터 갑니다. 라고 하면 그 회사 직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유인이기 때문에 제가 승낙할 게 아니라 유인받은 제가 뭘 해야 돼? 청약을 하면 회사에서 뭐 하는 거야? 승낙을 하는 거지. 그게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양 광고나 구인 광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청약인지 유인인지 구별하기 매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광고라 하더라도 광고주가 이 내용의 구속을 받을 의사가 있으면 청약으로 보아서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건 법원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고 우리는 간략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나눠보면 돼요. 자, 그래서 청약이 나오는데 청약은 뭐 당연히 의사표시죠. 제일 중요한 거 상대방은 특정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도 할 수 있고 자판기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과 유인의 구별, 뭐 유인물, 구인 광고, 뭐 분양 광고 이런 것들은 유인이에요. 얘는 구체적 확정적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의 효력인데 청약은 의사표시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총칙에서 공부한 게 나오겠지. 의사표시니까 언제 효력이 생겨요? 발송하면 생겨요? 도달하면 생겨요?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청약을 발송한 후에 청약자가 사망합니다. 그러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할까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우리 111조 2항에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에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 사람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청약을 하고 사망을 했는데 받은 사람이 승낙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어서 그의 상속인이 계약을 이행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오해하시는 게 안 되는 게 그럼 뭐지 이거? 청약은 발송하면 철회할 수 없는 건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계약의 청약은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청약은 도달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합니다. 자, 528조 볼게요. 2항 3항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 1항입니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자, 529조 밑에 볼게요.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은 청약자가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면 상당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승낙기간을 정했다면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승낙기간 정했다면 승낙기간까지. 기간 내 승낙 통지 받지 못하면 청약은 실효되고 계약은 성립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승낙기간을 안 정했다면 언제까지 받으래요? 상당기간.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하면 민법에서는 상당기간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 이 상당기간이면 도대체 며칠이야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뭐 며칠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법원이 알아서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며칠이냐라는 건 궁금해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 조문 자체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당한 기간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청약을 할 때는 승낙 기간을 정해야 돼요? 안 정해도 돼요? 안 정해도 되는 거야. 안 정해도 상당 기간까지 받으면 된다. 그럼 만약에 지문에 청약을 할 때는 승낙 기간을 정하여 청약해야 한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야. 안 해도 됩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이랑 계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10월 24일로 정했어요. 13일 날 청약서가 도달이 됐는데 을이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23일 날 승낙서를 보내서 승낙서가 26일 날 도달이 됩니다. 자,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성립했다, 성립하지 않았다? 성립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좀 전에 528조 1항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승낙 기간을 정했으면 기간까지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도 이거 성립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발신주의. 531조. 531조에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 하면? 격승발했던 거잖아요. 그럼 531조에 의하면 계약은 며칠 날 성립하는 거야? 23일 날. 근데 528조에 의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없죠. 그럼 양 규정이 서로 충돌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우리 통설은 조화로운 해석이다 이러면서 둘을 섞어요. 그럼 둘을 섞으면 일단은 며칠 날 성립합니까? 일단은 23일 발송일 날.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승낙 기간까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23일 날 보내서 24일 날 도달이 됐어요. 계약은 며칠 날 성립합니까? 3일이요. 근데 기간을 넘었죠? 말짱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이거예요. 승낙 기간 내 승낙이 도달이 되어야만 발신주의가 의미를 가지는 거지, 약정된 승낙 기간을 넘어버리면 발신주의는 적용되지 않는 거야. 자, 다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잘 안 해두시면 시험 막판까지도 질문을 하셔. 아니 발신주의라며, 그러면 23일 날 계약이 성립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근데 23일 날 성립을 인정받으려면 며칠까지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승낙기간 안에 도달이 되면 발신주의에 따릅니다. 근데 승낙기간을 넘어버리게 되면 발신주의는 의미가 없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경과하면 청약은 실효되고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기간이다. 자, 승낙 볼게요. 자, 승낙은 중요한 게, 승낙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특정인 청약자에게 해야 되고,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는 게 나왔네요. 변경을 가한 승낙. 그럼 변경을 가한 승낙을 하면, 또는 뭐 조건을 붙인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너 우리 집 1억 원에 일시불로 사라 라고 청약을 했어요. 얘가 11월 1일 날 11월 4일 날 도달되고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9천에 살게 라고 승낙을 한다든지, 또는 1억에 일시불로 사라 그랬더니 할부로 산다고 승낙을 했대. 11월 5일 날에서 11월 예를 들어 8일 날 도달되었다. 계약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합치가 안 됐잖아요. 그럼 변경을 가한 승낙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인 승낙은 뭘로 인정하냐면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이 돼요. 새로운 청약. 그럼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이 되면 얘가 9천에라도 팔고 싶으면 다시 청약해야 돼요? 승낙만 하면 돼요? 승낙만 하면 계약은 바로 성립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새 청약으로 인정되는 게 두 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뭐야?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뭘로 인정한다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 뭐 있냐면 이 연착된 승낙 있죠. 23일 날 보내서 26일 날 들어왔어요. 이게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은 뭘로 인정하냐면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이 돼요.
그럼 갑이 이 계약을 원하면 또 청약할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된다? 승낙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계약의 성립에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변경을 가한 승낙. 두 번째는 연착된 승낙. 얘네 두 가지는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청약의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다시 쭉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승낙을 할지 안 할지는 뭐 자기 마음이죠. 승낙의 자유. 아무런 회답 의무도 없습니다. 자, 연착된 승낙 나왔습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게 된다라는 점. 계약의 성립 시기에서는 뭐 조심하실 점은 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야. 나머지는 전부 다 뭐고요? 다 도달주의고. 그래서 531조 아까 보신 거,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다. 자,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냐면, 조금 전에 본 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 몇 개가 필요했어요? 2개. 뭐하고 뭐야? 청약과 승낙. 이게 소위 고전적 계약의 성립이야.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려면 두 가지 의사표시가 필요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교차 청약에 의한 성립과 의사실현인데, 이건 뭐예요? 청약이 어떻게 됐대? 교차했대. 자,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한 때? 도달한 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청약의 내용은 동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립 시점. 양 청약이 모두 발송된 때요, 도달한 때요? 도달한 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요, 너 우리 집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합니다. 언제 했냐면 11월 1일 날 했고요. 이 청약서가 예를 들어 11월 4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 을이 청약서를 읽어보고 마음에 들어, 내가 살게 라고 하면 그건 뭘 한 거야? 승낙을 한 거지. 그런데 얘가 11월 3일 날, 야, 내가 니네 집 1억 원에 사면 안 되니? 라고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청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을은 갑의 청약을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청약서가 11월 6일 날 갑에게 도달된 거야. 상황 이해되세요? 그럼 갑이 이 청약서를 딱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겠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는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우연하게도 서로 청약을 했는데 내용이 어떻다고요? 똑같아. 그러면 굳이 계약을 불성립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이것도 성립시켜 주겠다는 거야. 근데 반드시 청약의 내용은 어때야 돼? 동일해야지. 그럼 두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성립 시점입니다. 11월 3일일까요? 11월 6일일까요? 여기냐 이걸 묻는 거죠. 6일이에요? 양 청약이 모두 뭐가 돼야 된다? 도달. 그렇죠. 얘가 한 게 승낙이에요? 청약이에요? 청약이지. 그럼 도달주의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한 게 승낙이라면 발신주의겠지만 서로 둘 다 같이 뭘 한 거야? 청약을 한 거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틀리게 나오면 요걸 틀리게 고치니까 조심하시고요. 나중 청약이 발송된 때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나중 청약이 뭐가 돼야 돼요? 도달.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사실현에 의한 성립이에요. 자, 요게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여기까지 보고 쉴게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진 않았지만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사실이 있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유료 주차장에 주차합니다.
그럼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순간 주차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가지고요, 장을 보다가 갈증이 너무 나서 물을 하나 까먹었어요. 그럼 이 경우에 계약은 성립되는 거야. 성립되는 시점이 언제일까? 청약자가 그런 사실이 있었음을 인식했을 때일까요? 사실이 있었을 때일까? 사실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순간, 물 까먹는 순간, 또 예를 들어 서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책에다가 제 이름을 적었다, 이름 적는 순간 계약은 성립해요. 그러니까 승낙 대신에 뭐가 있으면, 사실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은 청약자가 인식해야 성립한다 이러면 틀려요. 마트 주인이 제가 물 까먹는 거 모를 수 있잖아요.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두 가지 나온 거야. 그게 뭐야? 교차 청약하고 의사실현. 교차 청약, 의사실현이라는 다른 방법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쉬어서 좀 이따가 볼게요.